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1권 송도에 부는 바람 17번째 사느냐 죽느냐. 우왕이 개경으로 돌아오자 백성들은 걷잡을 수 없이 술렁거렸다. 백성들은 우왕을 친 이성계가 한 발 먼저 개선하리라고 믿었는데 우왕의 무사한 환궁을 보자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증조라고 수군거렸다. 거리에는 모병방이 나붙었다. 역적 이성계를 때려잡기 위해 관병이 되자는 내용이었다. 관병으로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금은 보화를 내릴 것이며 평민들에게는 관작을 내리고 죄인들에게는 지은 죄를 불문에 붙인다는 내용도 있었다. 최영은 병마를 지휘하여 성문 앞에 수레를 쌓아 방책을 만들고 다녔다. 대궐로 가는 길목에도 수레를 쌓았다. 방비 태세의 강화였다. 모병방 앞에는 장정들이 모여섰다간 헤어지고 다시 모여들곤 하였으나 모병에 선뜻 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서로들 눈치를 살피며 웅성거릴 뿐이었다. 빌어먹을 살기 힘든 판인데 관작이나 하나 얻어볼까? 허름한 차림새의 한 사나이가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이 장군께서 돌아오시면 하루 만에 요절이 날걸? 옆에 선 사나이가 비아냥거렸다. 모두가 이런 시기였다. 모병에 응하려는 사람은 살기 힘든 세상을 비관하는 쪽이었고 거기에 쐐기를 박는 쪽은 천지개벽이라도 있어야겠다고 기대하는 쪽이었다. 햇볕은 쇳덩이도 녹일 만치 뜨거웠다. 수창궁도 열기에 넘쳐 녹아 흐를 듯 덥기만 했다. 환관 상궁은 물론이요 비빈 옹주들까지도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수군거렸다. 회군하는 병마가 숭인문 밖에 왔대요. 봉가이가 사색이 된 얼굴로 말했다. 최시중 대감께서 이 장군의 화살에 맞았답니다. 7점선은 약을 올리듯 이렇게 말했다. 연쌍비는 이성계의 회군 첩자가 대궐 안에 가득하다고 했고 숙비는 말 조심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 그야말로 악성 유언비어였다. 이런 와중에도 7점선은 몰래 대궐을 빠져나와 민씨 부인을 만났다. 이 장군께서 회군하신다는 소식을 성주에서 들었사옵니다. 어가는 서경에 당도하여 재물과 보화를 거두어 실은 다음 대동강을 건너 중화군에 이르렀습니다. 민씨 부인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우왕의 행렬이 무사히 개경에 이른 것이 이상하게만 느껴졌다. 7점선의 설명은 이어졌다. 중화군에서부터는 지름길로 왔사옵니다. 기탄에 이르러서 이 장군의 회군을 영모로 몰았고요. 어가를 호종한 군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주를 떠날 때는 200여 명이었사온데 개경에 당도하고 보니 다들 달아나고 50여 기만 남아있었사옵니다. 우왕과 최영 쪽의 사정은 알만했으나 이성계의 회군 소식이 몹시 궁금했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7점선도 그쪽 사정에는 소상하지 않은 것 같아서였다. 그래 방을 보고 모여든 병사들은 얼마나 되고요? 오늘 아침까지 이 30명은 된다고 들었사옵니다. 민씨 부인은 웃었다. 죄인에게는 죄목을 사하고 지원한 백성들에게는 관작을 내린다고 했는데도 이 30명 밖에 지원한 자가 없다면 우왕도 최영도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영은 한양성을 지키는 병마를 개경으로 이동하게 했다. 이들로 하여금 이성계의 회군 병마와 대결하게 할 속셈이었다. 개경 거리는 백성들의 인적이 드물어지면 반면 말굽소리도 요란했다. 아버지 이성계의 군막을 뛰쳐나온 방우가 개경거리에 당도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안타깝게만 보였다. 양광도가 왜구의 소굴이 되는 마당인데 개경은 온통 전운에 휩싸여 있지 않은가. 그것도 외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족끼리의 싸움이 될 것이기에 더욱 비감에 젖었다. 누가 역적이고 누가 충신인가를 따지기에는 이미 늦었다. 문제는 왕권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음이 방우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방우가 제벽동 농장에 당도하자 숙번이 반갑게 맞이했다. 숙번이 제벽동 농장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고 서방님, 끝났습니까요? 최영은 때려잡았습니까요? 숙번은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방우가 소리쳤다. 당장 물러가렸다. 숙번은 몸을 움츠렸다. 방우의 노성이 다시 터져나왔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물러가라는데도 다시는 내 앞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숙번은 뭐가 어찌되었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한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아니 대체 어찌된 일이냐. 방우는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어찌되긴요. 이제 우린 영락없는 영목군의 집안입니다. 한씨 부인은 방우의 이런 돌변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아니 영목군이라니 그럼 일이 잘못되었다는 말이냐. 방으로 휑 들어가는 방우를 따라서며 한씨 부인은 다시 캐물었다. 어서 소상히 말을 좀 해라. 뭐가 어찌 되었기에 우리 집안이 영목군이 돼. 방우는 신경질적으로 내쏘았다. 우야도에서 회군하는 게 조정을 때려 엎겠다는 것이랍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간 게 아니냐. 한씨 부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투였다. 방우는 여전히 시근덕거렸다. 아버님이 최시중 대감을 친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배은망덕도 유만부동이지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왔지. 방원이 말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냐. 그러나 방우는 버럭 화를 냈다. 그애도 아버지와 한통속이에요. 흑심을 품은 놈이라고요. 한씨 부인은 온몸에서 힘이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당장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았으나 간신히 몸을 지탱하면서 방우를 타이르기 시작했다. 방우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버님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영모를 꾸미신다면 백성들이 저렇게들 기다리지를 않을 게 아니냐. 큰일이에요, 어머니. 아까보다는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방우는 중얼거렸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마는 너희 아버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벼슬을 탐내지 않으신 분인데 영모를 꾀하다니 내가 뭘 잘못 알고 왔어. 방우의 귀에는 한씨 부인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나라에서 으뜸가는 분은 오직 최수중 대감 한 분이십니다. 한씨 부인은 혀를 끌끌 찼다. 이거 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여보게 숙번이 밖에 있는가? 한씨 부인은 방에서 나오며 숙번을 찾았다. 그러나 숙번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자신을 철저히 경호해주던 숙번이었는데 어디에 갔는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방으로부터 당장 돌아가라는 불호령을 들은 데다가 이제는 영락없는 영목군의 집안이 되었다고 한탄하는 방우의 말을 들은 숙번은 그 길로 철연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더 소상히 말을 해보게. 강씨 부인이 두글거리는 가슴을 억제하며 숙번에게 다음 말을 재촉했다. 인제 우리 집안은 영락없는 영복군이라고 하시면서 이놈들아 당장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숙번은 아직도 숨을 헐떡이며 말을 더듬거렸다. 이때 철연집을 지키고 있던 이내가 끼어들었다. 돌아오시는 길에 뭐가 잘못되신 게 아닐까요? 회군 도중 무슨 사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었다. 그러자 바우가 이내를 윽박질렀다. 그렇게 방정맞기는. 잘못되었으면 큰 서방님이 어떻게 돌아오시나. 또 우리 서방님은 왜 안 오시고. 숙번이 숨을 가다듬으며 다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무튼 일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사옵니다. 가실 때만 해도 세 분이 나란히 가시질 않았사옵니까? 그런데 큰 서방님은 돌아오시어 한숨만 내리시시고요. 우리 서방님이 아니 오신 건 불길한 일입니다요. 듣고 있던 이내가 다시 끼어들었다. 마님, 저희들이 대감마님의 군진에 훌쩍 다녀올깝쇼? 강씨 부인이 침착한 목소리로 흥분하는 이들을 가라앉혔다.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일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전갈이 있었을 것이니라. 강씨 부인은 방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것은 필시 부자간에 있었던 의견의 충돌로 간파했다. 이내가 다시 중얼거렸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변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 말에 바우가 또 이내를 나무랐다. 저렇게 주둥아리가 가벼워서야 우원. 바우야, 내가 제벽동을 좀 다녀와야겠다. 강씨 부인은 이들의 소란을 묵살한 채 바우에게 제벽동에 다녀오도록 일렀다. 부지런히 가서 대감마님께서 무슨 전갈이 있었는지 좀 소상히 알아보고 오너라. 바우가 제벽동으로 떠나가자 강씨 부인은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기대한 모든 희망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괴로움이었다. 무척 더운 날씨였다. 토담가에 피어있는 맨드라미도 후줄근히 늘어져 있었다. 강씨 부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솟아나고 있었다. 언제 왔는지 정도전이 강씨 부인을 불렀다. 강씨 부인이 흠칫 놀라면서 돌아섰을 때 정도전의 얼굴에는 한박 같은 웃음이 감돌고 있었다.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음이 분명했다. 회군 병마는 어디쯤 왔사옵니까?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더위 많지나 달아올라 있었다. 평주의 당도에 계시다는 전갈이옵니다. 무사하시고요. 무사하시다마다요. 병마의 사기가 충천에 있답니다. 조금도 심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강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거렸다. 잠시 전까지 괴롭고 답답하던 마음이 일시에 가시는 듯 했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하기 이를 데 없는 바람이었다. 강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회군 속도가 왜 이리 늦으시답니까? 허허허, 이 장군의 관용이시지요. 살생을 줄이시려는 그 어른의 자애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정도전은 마디마디에 웃음을 섞으며 이렇게 말했다. 강씨 부인은 흡족했다. 6월 초하루 이성계의 병마는 개경교회에 진을 쳤다. 이틀 뒤인 초사흔날에는 숭인문 밖 산대암에 진을 쳤다. 이날 우군의 지문하사 윤만주를 숭인문으로 들여보내고 조민수를 선의문으로 들여보냈다. 개경의 수비병과 최초의 접전이 있었다. 이 같은 전가를 받은 우왕은 최영을 불러놓고 호되게 나무랐다. 여보시오 최시중, 최시중의 말대로 대궐까지 쫓겨왔소이다. 이젠 어찌하겠소. 저들 반역의 무리를 물리쳐야 될 것이 아니오. 전하, 심려하실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도성의
사대문은 철동같이 닫혀 있사옵니다. 저들이 어찌 성문을 부수겠사옵니까? 못 부술 것도 없질 않소. 저들이 무에 무서워서 성문을 범하지 못한다는 말이요. 전하,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신이 목숨을 걸고 도성과 대궐을 지킬 것이옵니다. 죄영은 온몸을 흥건히 땀으로 적시며 우왕을 설득했다. 우왕은 안도의 빛을 보이면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숭인문 밖에 이성계의 병마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우왕은 전율했다. 이성계는 군막 안에 있었다. 방과와 방원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으나 누구도 잎을 열지 않았다. 군막 안은 무더움으로 가득 찼다. 퉁두란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군막으로 뛰어들면서 볼멘 소리로 보고했다. 장군, 큰일 났쇠다. 큰일이라니 뭐가? 이성계의 반문은 날카로웠다. 퉁두란은 입가에 거품을 물며 급하게 말했다. 좌군 도통사 조장군의 병마가 최영의 군사에게 크게 패하여 쫓기고 있다 하외다. 이성계는 동요하지 않았다. 잠시의 공백을 둔 다음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이 사람 왜 그렇게 서둔다던가? 무엇이 급해서 충돌을 하면서 들어가? 하여간에 좌군의 패퇴는 우군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병마의 사기가 떨어지면 끝장 아니외까? 퉁장군이 나가 도와주시오. 되도록 접전은 삼가오. 예, 퉁드라는 군막을 나갔다. 군막 안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성계는 방운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방운이는 그만 돌아가야겠다. 제벽동과 철연 일이 영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아버님, 심야하실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아이들에게 단단히 일러두고 왔사옵니다. 이성계는 방원의 용의주도함을 내심 대근해 하면서도 칭찬을 하지는 않았다. 방원은 가슴속 깊숙이 간직했던 일을 물었다. 아버님, 회군에 성공하여 최시중을 치게 된다면 마땅히 성상을 왕씨로 모셔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이성계는 의표를 찔린 사람처럼 흠칫 놀랐다. 따지고 보면 이번 회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최영을 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영을 치고 난 다음 우왕을 어찌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야도에서 개경 교회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성계를 괴롭혀온 문제이기도 했는데 방원이 이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성계가 못 들은 체하려 하는데 방원이 다시 물어왔다. 이 나라 고려의 사직은 왕씨의 것이옵니다. 헌데 지금의 성상은 왕씨가 아니라 신씨가 아니옵니까? 우왕을 신돈의 아들로 단정하고 나서는 말이었다. 왕씨의 조종이 신돈의 핏줄로 이어졌기에 나라의 기강이 오늘에 이르렀음을 있음이 아니옵니까? 방원의 말에 여기에 이르니 이성계로서도 자신의 의중을 밝혀두지 않을 수가 없었다.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성상을 다른 분으로 매신다면 애비의 회군은 영모가 된다. 최시중 한 사람을 제거하는 일만으로도 애비는 단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 말끝에 한숨이 따랐다. 이성계의 심중이 이러했으나 방원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보위에 오르신다면 영모가 되옵니다. 하오나 신과 임금을 폐하고 왕씨의 핏줄로 새 주상을 매신다면 잘못된 왕통을 바로잡는 충절이 될 것이옵니다. 방원의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정연한 논지로 이성계를 설득하고자 했다. 500년 종사가 아니옵니까? 태조대왕께서 이 나라 고려를 창업하신 이래 왕씨만으로 보위가 이루어진 지 460년이옵니다. 이 같은 보위가 신돈의 자식으로 바뀐 지 벌써 14년이 흘렀사옵니다. 명나라를 치고자 한 것도 신돈의 자식이요. 최시중께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신돈의 자식 때문이 아니옵니까? 방호는 조리 있게 따져가고 있었다. 그의 말은 이성계에게 있어서나 꽤나 충격적이었다. 또 자극적인 것이기도 했다. 아버님께서 최시중을 치신다면 마땅히 요승 신돈의 자식도 쳐야 하옵니다. 이것이 이 나라 고려의 조정을 바로잡는 길이옵니다. 그런 연후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린다면 누가 아버님을 원망하오리이까? 이보다 더한 충절이 어디에 있사오이까? 방언의 한마디 한마디는 구구절절 이성계의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고려는 왕씨의 것이옵니다. 왕씨가 보위를 다시 이어가기만 백성들이 조정을 신뢰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신돈의 자식을 물리치시옵소서. 방언의 같은 강경하고 조리 있는 의견에 이성계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꼭 결론을 내야 할 일이 아니었기에 이성계는 화제를 돌렸다. 방관은 집필록을 재배해라. 방관은 아버지 분부를 따랐다. 그리고 먹을 갈았다. 북을 든 이성계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운피를 시작했다. 상서였다. 우리 현릉께서 지성으로 대국을 섬기었고 천자가 우리에게 군사를 가할 뜻이 없는데 지금 최영이 재상이 되어 조정이래로 대국을 섬기는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대군을 동원하여 상국을 범하려 하였다. 무더운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니 사만이 농기를 잃고 왜구들이 빈틈을 타서 내륙 깊숙이까지 침공하여 우리 인민을 죽이고 우리 창고를 불태웠으며 게다가 한양에 천도하여 중해가 소요하니 지금 최영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종사를 엎어놓을 것이다. 쓰기를 마친 이성계는 조영규에게 일러 갇혀있는 환자 김환을 데려오게 했다. 김환은 초췌한 모습으로 이성계의 앞에 끌려나왔다. 왕사의 사슬은 간 곳이 없고 비굴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내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너 또한 내 명을 따름이 마땅할 것이니라. 어리둥절해야 하는 김환에게 상소문을 전할 것과 아울러 회군한 병마의 사기가 충천해 있음을 소상히 전하라는 이성계의 영이 떨어졌다. 또 김환이 무사히 성문을 들어갈 수 있게 호위 병사까지 딸려 보내라는 영도 있었다. 우왕이 성지를 들고 우야도에 갔다가 하옥되어 있던 김환이었다. 살아서 햇볕을 보지 못할 것만 같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살아난 김환은 뛸 듯이 기뻤다. 썩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듯 생기가 돌았으나 아랫도리는 후들후들 떨렸고 땀은 소나기처럼 쏟아져 흘렀다. 수창궁에 들어서면서 뒤를 돌아다보았다.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다. 김환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금까지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혼신을 힘을 다하여 달려왔던 것이다. 왕사 김환이 들었사옵니다. 환관들은 동료가 살아온 기쁨으로 들떴고 중신들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성계가 보낸 상소는 최영에 의해 우광에게 전해졌다. 우왕은 몇 번씩이나 되풀이해서 읽었다. 그러는 동안 안도의 빛이 돌기 시작했다. 최영을 제거하겠다는 귀절은 있었으나 자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왕은 최영에게 상소를 건넸다. 상소를 읽어가는 최영의 표정은 노기로 가득했다. 잠시 후 우왕은 참으로 엄청난 제의를 최영에게 하려고 들었다. 최시중, 과인의 말을 오해 없이 들어주시오. 이성계의 상소에는 과인을 해치고자 하는 영모의 뜻은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최시중만을 제거하겠다고 하질 않았소. 최영으로서는 할 말이 없었다. 또 무엇 때문에 그 같은 말을 하는지 선뜻 짐작되지도 않았다. 최시중, 예, 과인이 최시중의 관작을 삭탈하고 멀리 귀양가 있게 하면 이 위급함을 수습할 수가 있지를 않겠소. 최영은 몸을 떨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돌봐주고 지켜달라고 애원을 하던 우왕이었다. 설사 이성계의 상소에 우왕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해도 이럴 수가 있는가. 최영은 몸서리치는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최시중은 과인의 빙부요, 과인이 경의 관작을 삭탈하고 원지에 유배한다 해도 이는 과인의 본심이 아닌 것이요, 과인의 뜻을 따라주시오. 최영은 자리를 차고 일어서고 싶었다. 우왕과 같은 철부지를 위하여 온갖 수모를 겪어왔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나 참았다. 전하, 신이 전하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하오리까. 삭탈 관작과 원도 유배는 말할 나위도 없고 어명이 계신다면 능히 사약도 받을 것이옵니다. 고맙소. 경의 관작을 삭탈하고 원도에 유백해 하겠소. 우왕은 최영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살 길만을 찾았다. 하오나 전하, 신의 간암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뭐라고요? 우왕은 짜증스럽게 반문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최영은 그러한 우왕을 잠시 바라본 다음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것은 주상을 향한 마지막 충절이라 간절한 어제였다. 전하, 신의 관작을 삭탈당하고 원도에 유배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옵니다. 하오나 도성에 진입한 이성계가 전하를 해치고 보위를 노리고자 한다면 전하께서는 누구와 더불어 옥체를 보존하시고자 하시오이까. 우왕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더 무서운 일이 닥쳐올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성계의 상소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옵니다. 영모의 무리에게 틈을 주시면 아니되옵니다. 이 나라 종묘사직을 온당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신최영이 저들 앞에 나아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사려되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눈물겨운 간암이었다. 우왕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듯했다. 자리를 고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최시중, 과인이 잘못 생각하였나 보오. 모든 일은 최시중께서 알아서 처결하여 주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최영은 안도했다. 백척간두에 서있던 종묘사직이 간신히 제자리에 돌아온 느낌이 들었다. 전하, 저들이 비록 반역을 꾀하는 대역 부도함을 저지르고 있으나 저들 또한 이 나라의 신민인지라 다시 한번 성질을 내리시어 깨닫게 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그리하도록 하시오. 최영은 이성계에게 보내는 교지를 초했다. 왕명을 받아 국경에 나갔다가 이미 절제를 어기고 군사를 돌려 대고를 범하고 강상을 범하여 오늘과 같은 혼란에 이르게 된 것은 진실로 과인의 부덕일 것이나 군신의 대의는 고금을 통한 의리에 있음이 아닌가. 경이 글읽기를 좋아하니 어찌 이를 알지 못하리. 또 강토는 조정에게서 받았으니 어찌 쉽게 남 명나라에게 내줄 수 있는가. 군사를 일으켜 막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여 여러 사람과 의논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가하다 하였는데 어찌 감히 경만이 이를 어기고자 하는가. 경이 비록 최영을 핑계하나 최영이 과인의 호의를 하는 것은 경의 무리가 아는 바가 아닐 것이며 우리 왕실을 위하여 충절을 바치고 있음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교서가 이르면 완미한 것을 고집지 말 것이며 뉘우쳐 고치는데 인색하지 말고 부디 함께 부기를 보존하여 시종을 도모하기를 과인은 진실로 바라노라. 이 같은 교지가 진평중에 의해 이성계에게 전해졌다. 이성계에게 있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방가와 방원은 물론이요 조민수, 퉁들한 조인벽이 이성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성계는 결심을 해야 할 순간에 와 있음을 느꼈다.
방언이는 돌아가거라. 길목을 막은 수레를 치우자면 성 안의 백성들이 내응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것은 진군 명령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방언은 아버지의 군막을 낳았다. 제장들은 병마를 정비하시오. 군지는 부산이 움직였다. 나무꾼 위에서 쉬고 있던 병사들은 투구끈을 쬐며 일어섰고 전령들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조정은 개각을 단행했다. 이성계와 조민수의 관직을 삭탈하고 좌시 중에 최영, 우시 중에 우현보, 찬성사 송광미, 평리의 안소, 대사헌의 우홍수가 제수되었다. 또한 이성계와 조민수를 잡아들이는 자에게 크게 상을 내린다는 교지도 발표되었다. 성 안으로 들어온 방언은 방비의 허술함에 아연했다. 자신에게는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도 도성의 방비였으므로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방언이 자기 집에 당도해 보니 이숙번, 마청목, 송거신, 모기내가 모여 있었다. 또 이들이 거느린 건달들도 20여 명이 이르렀다. 잘들 들어라. 성 밖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성문 앞에 놓여진 수레를 치우고 성문의 빗장을 열어야 할 것이니라. 도성 사대문이 한순간에 열려야 할 것이니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당장 시행하렸다. 장정들은 우렁차게 대답하고 흩어졌다. 방언은 중문으로 들어갔다. 민씨 부인이 반갑게 맞이했다. 고생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젠 1000명을 따를 수밖에. 어서 들어가세요. 2분 어른께서 오셔 계십니다. 그래요. 방언은 빠른 걸음으로 큰 사랑으로 들었다. 정도전 조준이 다과상을 받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자나도 찾아뵈려 된 참이었습니다. 허허허, 자네의 그런 뜻을 알고 왔음이 아닌가. 오늘은 안이 넘길 것으로 믿고 있었어. 전운이 고조되어 있는 시점인데도 정도전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조준도 마찬가지였다. 방언은 이들의 의견을 타진해 보았다. 최영을 치는 일이야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상감을 어찌해야 할지 그 점이 걱정이옵니다. 이 장군께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시던가? 정도전이 관심 있게 물었다. 조준도 방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우야도 해군에 따르는 최대의 관심사였기 때문이었다. 방언은 아버지 이성계와의 대화를 소상히 설명했다. 물론 그 점에 대한 이성계의 확답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만은 분명히 밝혔다. 최영 한 사람을 친다 해서 지금의 난국을 수습할 수는 없습니다. 왕권을 바로잡아야지요. 왕시로 새 국왕을 등극해 해야 할 것이옵니다. 조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바로 정도전에게 물었다. 이 장군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종친 가운데서 왕제를 물색해 두어야 하질 않겠소. 정도전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듯 아주 쉽사리 대답했다. 찾으나 마나한 일이 아니오. 지금으로서는 정창군밖에 없질 않소. 정창군이라. 조준이 되씹었다. 정도전은 정창군에 대한 설명을 했다. 정창군 요는 성종대왕의 7대 손으로 왕실과는 가장 가까운 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창군은 부귀한 가문에서 살아왔으니 치제는 알되 치국은 모를 겁니다. 조준이 다소 미흡하다는 뜻으로 정도전의 말을 받았다. 그러나 정도전은 잔뜩 웃음을 담은 얼굴로 바로 그 점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글쎄 오늘과 같은 혼조에 임금이 지나치게 총명할 필요는 없겠지. 치국이야 이 장군이 하시면 될 테니까. 이때부터 방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심장의 고통소리가 남에게 들릴까 불안스러웠다. 달아오른 안색을 눈치채일까 걱정스러웠다. 정도전이 말이 다시 이어졌다. 새 임금을 매시는 일은 한 가지 명분밖에 없소이다. 왕실에 가까운 종친이어야 합니다.
정창군으로 정해두는 게 좋겠소이다. 매미가 울었다. 맴매많은 참매미가 아니라 줄기차게 울어대는 돌매미였다. 창문 밖으로는 검푸른 나뭇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푹푹 빠져드는 수렁과 같은 여름 한나절이었다. 오늘과 같은 혼조에 임금이 지나치게 총명할 필요는 없겠지. 치국이야 이 장군이 하시면 될 테니까. 방원은 방금한 정도전의 이 말을 몇 번이고 되씹고 있었다. 조준이 신중함과 정도전의 예리함이 확연히 구별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서방님, 서방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요. 마천목의 우렁찬 목소리였다. 방 안에 있던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눈뿌리를 시큰하게 하는 한낮의 햇빛이 쨍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방우는 중문 밖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마천목이 뒤를 따랐다. 회군 병마는 정렬을 마쳤다. 출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성계는 마상에서 소리쳤다. 저 앞에 있는 작은 소나무를 봐라. 내가 활을 쏘아 저 나뭇가지를 꺾으면 1000명이 우리를 따를 것이니라. 작은 소나무는 이들로부터 100보쯤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 수많은 시선이 이성계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성계의 활은 보름달처럼 팽팽하게 늘어나 있었다. 씩 화살이 날았다. 작은 소나무의 나뭇가지가 꺾였다.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이 올랐다. 진무 이연출은 무릎을 꿇어 화례를 내렸다. 우리 영공을 모시고 가면 어딘들 못 가오리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가 다시 울렸다. 회군 병마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성계가 지휘하여 우군의 주력 부대는 숭인문으로 향했다. 수레를 쌓아 올린 방책은 내응하는 백성들에 의해 순식간에 말끔히 치워졌고 성문의 빗장도 열렸다. 이성계가 성 안으로 들어섰고 병마들이 뒤를 따랐다. 성을 지키던 병마들은 달아나기에 급급했다. 조민수의 좌군은 영의서 다리에 이르러 최영의 군사들에게 패퇴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으나 황룡을 그린 깃발을 앞세운 이성계의 우군은 선죽교를 거쳐 남산으로 올랐다. 북소리가 땅을 진동시키고 전진이 하늘을 덮었다. 급보에 접한 최영은 조민수의 추적을 포기한 채 우왕에게로 달렸고 우선 급한 대로 우왕과 영비만을 모시고 별궁으로 가서 팔각전에 몸을 숨겼다. 이성계의 회군 병마는 안방사 북쪽 고개를 거쳐 우왕이 숨어있는 화원을 겹겹이 에워쌌다. 나팔수 송아는 화원 담으로 뛰어올라 나팔을 불었다. 회군 병마의 함성이 또다시 천지를 진동했다. 장군 최영을 끌어내야 뛰어. 퉁드라니 이성계에게 다가서며 거칠게 소리쳤다. 이성계는 착잡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최영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어왔는데 지금은 최영의 목숨을 앗아야 하는 순간이 아닌가. 장군 해지기 전에 해쳐야 되디요. 압록강에서 이까지 따라온 병사들이 사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두르자요. 퉁드란의 독촉은 성화와 같았다. 방과의 눈초리도 빛나고 있었다. 곽충보를 부르시오. 이성계의 말이었다. 조영국규나 조인벽을 들여보낸다면 살생을 자행할 것이 분명했기에 성품이 순한 곽충보를 찾았다. 이성계는 유혈 창국만은 피해가려고 했다. 곽충보가 다가왔다. 부르셨습니까, 장군? 수와 선옷을 거느리고 화원으로 들어가서 최영을 끌어내되 다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요. 명심하시오. 이성계의 어조는 천금보다 무거웠다. 담을 부숴라. 퉁두라니 불만스럽게 소리쳤다.
화운의 담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곽충보가 화운으로 달려갔다. 그 뒤를 서너 필의 기마가 따랐다. 수많은 시선이 곽충보의 말을 주시했다.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볼 수 없는 화운이었다. 곽충보의 말은 빈 전각을 누비면서 달리고 있었다. 어디 있느냐? 최영은 어디 있느냐? 최영은 당장 나와 부복하였다. 곽충보의 목소리가 화운 안을 쩌렁쩌렁 울렸으나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